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듯 싸늘했다. 하지만 강남 그 반짝이는 유리와 차가운 강철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들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은 유독 더 매섭게 살을 내며 스쳐갔다. 화려함과 속도를 숭배하는 이 도시에선 사람들의 발걸음도 시선도 마음도 서로를 향하지 않는다. 누구도 누구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익숙한 풍경 속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균열 하나가 생기려 하고 있었다. 늦은 밤 SK그룹 계열사의 CEO 최태준. 43살. 그는 평소보다 늦은 퇴근길에 사무실을 나섰다. 차는 정비소에 맡긴 지 오래였고 기사에겐 먼저 퇴근하라며 배려 아닌 배려를 건넸다. 드물게 혼자가 된 거리. 태준은 오랜만에 걷고 싶다는 충동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다. 그 이유를 그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오늘은 그 찬바람 속을 홀로 걷고 싶었다. 20년. 그는 달려왔고 올라섰고 이뤄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의 이름은 재계의 정상에 닿아 있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그림자는 2번의 이혼, 멀어진 아들, 그리고 매일같이 그를 따라붙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는 오늘따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아래의 별들은 유난히 멀어 보였다. 그 순간이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발밑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모퉁이 거리에 쪼그려 앉아 컵라면 상자를 깔고 앉은 작은 소년 하나. 10살쯤 되어 보였고 낡은 패딩 한 벌이 몸을 겨우 감싸고 있었지만 그런 옷으로는 서울의 겨울밤을 이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파랗게 언손, 창백한 얼굴. 그 아이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이틀째 굶었어요. 태준은 순간 주저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는 이미 수십 번도 넘게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고 늘 그러하듯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다. 이름이 뭐니? 진우예요. 김진우 아이의 눈동자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는 결의 같은 것이 있었다. 태준은 묻는다. 밥은 뭐가 먹고 싶니? 따뜻한 거면 뭐든지요. 그 짧은 대답이 마음에 박혔다. 그리하여 태준은 진우를 데리고 근처 24시간 김밥 천국으로 향했다. 아이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한 국물이 담긴 라면이 눈앞에 놓이자 마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눈빛으로 라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허겁지겁 조심스럽게 그러나 기쁘게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태준은 말없이 아이를 지켜봤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모습으로 혼자 있게 된 걸까? 진우야, 가족은 어디 있니? 없어요. 저 혼자예요. 학교는 다니고 있니? 다녔는데 이제 안 다녀요. 그 대답엔 담담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더 묻고 싶었지만 태준은 그만두었다. 아이의 눈이 굳어지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태준이라고 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에겐 CEO의 직함도 고급 정장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놓인 따뜻한 밥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여야 할 나이에 그는 너무 많은 걸 감내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진우에게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거니? 찾으면 되죠. 어디든 잘 수 있어요. 그 대답에 태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겨울에 어디든 잘 수 있다니.
안 돼. 오늘은 내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자는 게 어때? 따뜻하고 안전해. 왜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아이의 눈엔 의심이 가득했다. 당연했다.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어른이란 존재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테니까. 그냥 네가 너무 추워 보여서 아무 조건 없어. 오늘 하루만 따뜻하게 쉬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한참을 고민하던 진우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 진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아이가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눈빛. 그건 어린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방어였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익숙한 얼굴의 VIP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했다. 그러나 그 옆에 선 지저분한 옷차림의 소년을 보고는 눈빛이 잠시 멈칫했다. 의아함과 호기심, 어쩌면 약간의 불편함까지 담긴 시선. 태주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아이와 함께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여기 진짜 호텔이에요. 그래, 내가 자주 묵는 곳이야.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 진우의 눈이 또 한 번 커졌다. 넓은 객실, 고급스러운 가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모든 게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샤워부터 하자. 깨끗한 옷도 줄게. 태주는 호텔 측에 아이의 체형에 맞는 옷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지만 문을 닫기 전 다시 한번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냥 재워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죠?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는 대체 얼마나 많은 배신과 실망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먼저 의심부터 배워버린 걸까? 태준은 진우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할게. 진우야. 그저 따뜻하게 한밤 자고 가는 거야. 내일 아침엔 따뜻한 밥도 먹고 그 다음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난 그걸로 충분해. 진우는 태준의 눈을 잠시 응시했다. 깊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 문을 닫았다. 샤워기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의 사연은 아직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진우에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말없이 곁에 있어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자문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과연 이 하룻밤뿐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태주는 눈을 크게 떴다. 마치 다른 아이를 보는 듯했다. 더럽고 칙칙했던 얼굴은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본래의 맑고 단정한 윤곽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진우의 눈빛이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조심스러운 경계심 대신 어렴풋한 신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기분이 어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했어요. 태준은 아이에게 침대를 권했다. 여기서 자. 나는 소파에서 잘게.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던 진우도 부드럽고 포근한 이불 속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내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누웠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금세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에 빠져들었다. 태주는 소파에 누운 채로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표정. 하지만 그 얼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태준의 마음도 잔잔히 가라앉았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녘 방 안의 작은 움직임에 태준은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림자. 진우였다. 옷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를 찾는 눈치였다. 진우야, 무슨 일이니? 놀란 듯 돌아선 진우의 손엔 태준의 지갑이 들려 있었다. 미안해요. 그냥 조금만 가져가려 했어요. 정말 필요해서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돈, 어디에 쓰려는 거니?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제 동생이요. 많이 아파요. 약을 사야 해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동생? 아까는 혼자라고 했잖아.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사실은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오래된 건물, 거기 지하에서 지내요. 동생이 너무 아파서 약 사러 나온 건데 돈이 없어서. 말을 이어가는 동안 진우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아이는 죄책감과 절박함 사이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지갑은 내려놓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내 동생에 대해 더 말해줄래?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내려놓고 다시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1년 전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친척들은 그들을 따로따로 맡으려 했지만 진우는 여동생 수아와 떨어질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동생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그 후로 이들은 거리에서 살아왔다. 폐가나 지하실, 공사장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때론 노숙도 하며 진우는 남의 일을 대신해주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번 돈으로 동생을 먹이고 보살폈다. 수아가 나흘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점점 더 심해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태준은 결심했다. 진우야, 지금 당장 동생한테 가자. 내가 도와줄게. 진우의 눈엔 또다시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다. 정말요?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동생을 위해 여기까지 했다는 게 그냥 마음을 움직였어. 그들은 곧장 호텔을 나섰고 진우의 안내를 따라 택시에 올랐다. 한강 근처 오래된 상가 건물 뒤편 작은 출입구.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곰팡내가 가득한 지하 공간이 나왔다. 낡은 박스와 담요를 얹은 간이 침대 위엔 작은 소녀가 누워 있었다. 약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열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수아야, 나야. 이 아저씨가 우릴 도와주실 거야.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 눈이 태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수아의 눈, 그것은 너무도 익숙한 눈동자였다. 그의 옛사랑, 전 아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전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이름, 서연. 바로 그녀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준은 정신을 가다듬고 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댔다.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다.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진우는 망설였다. 근데 병원은 돈이...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지금 당장 가자. 태주는 조심스럽게 수아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처럼. 그들은 급히 택시를 타고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수아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진료 결과는 심각한 폐렴.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진우는 병실 한켠에서 동생을 바라보며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태주는 조용히 다가가 그 곁에 앉았다. 진우야, 내 부모님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하던 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셨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저한테 말해줬어요. 예전엔 큰 회사에 다녔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그만두셨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준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혹시 어머니 이름이 서연이니? 진우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너희 어머니는 그런 내가 두려웠던 것 같아. 그녀는 소박한 삶을 원했거든. 가족이랑 함께 조용히 웃으며 사는 그런 삶. 하지만 나는 항상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원했지. 결국 그게 우리를 갈라놓았어.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하려는 복잡한 감정들이 떠올랐다. 그럼 어머니는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네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지금껏 몰랐어. 그녀가 일부러 숨겼을 수도 있고 말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지. 어쩌면 그녀는 나 같은 사람에게 너를 맡기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해해.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병실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어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숙한 곳이 저릿해졌다.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절감했다. 진우야, 내 말이 맞아.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진짜로. 진우는 고개를 들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 너머엔 어린 마음의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기 있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수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 그 순간 수아가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다. 태준과 진우는 동시에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수아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오빠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오빠, 우리 언제 집에 가? 진우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아저씨가 도와주고 있어. 태준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결심을 새겼다. 그는 이 두 아이를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는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호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엔 서연과 함께 했던 짧은 시간들, 그리운 기억들이 남겨져 있었다. 태준은 그중 하나의 페이지를 넘기며 속으로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너무 늦게 어른이 되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남긴 이 생명의 조각들을 지켜주고 싶어. 네가 바라던 따뜻한 세상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3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태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니 진우와 수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담당 의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유전적으로 부자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진우는 멍하니 그 말을 되새기다 천천히 태준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제 아버지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그래, 진우야. 내가 네 아버지야.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작지만 따뜻하고 오래 기다린 사람을 처음 만나는 듯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날 저녁 태주는 수아와 진우를 데리고 병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은 세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이 순간이 비록 아픈 과거 위에 세워진 것이더라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태준의 마음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는 다짐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붉게 물든 나무잎들은 아이들의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진우와 수아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수아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 교내 전시회에 뽑혔고 진우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태주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매일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예전처럼 이사회에 나가지 않고 비서실과의 최소한의 소통만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학교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으며 때로는 삼겹살을 굽고 때로는 직접 김치볶음밥을 만들며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은 작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옛날 사진을 스크린으로 넘겨보고 있었다. 태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진우야, 수아야, 혹시 너희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어볼래? 진우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연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서 쓴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펼쳐진 그 손편지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짧지만 깊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진우야, 수아야, 엄마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그분은 착한 분이야. 세상에 휩쓸려 너희 곁에 있지 못했지만 언젠가 너희를 만나면 진심으로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 엄마가 없더라도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들 속에 살게 될 거니까. 그리고 태준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부디 그 아이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켜주세요. 편지를 읽는 동안 수아는 눈물을 훔쳤고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말없이 그 둘을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보다 더 깊은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며칠 뒤 진우는 태준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아버지, 저 엄마와 외삼촌이 살았던 동네에 가보고 싶어요. 그곳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살던 작은 마을이었다. 그들은 주말을 맞아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그 마을로 향했다. 오래된 벽돌집, 작은 구멍가게, 그리고 엄마가 자주 가던 동네 공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진우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기서 엄마가 우리를 키우셨구나.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태주는 조용히 진우 옆에 앉았다. 그래도 너희를 그렇게 잘 키워냈어.
그건 너희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야. 그날 밤 태주는 혼자 거실에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연아,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리고 나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인생은 수많은 상처와 회한을 남기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순간들도 함께 가져다 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주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회사는 더 이상 그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과 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받은 두 번째 기회를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진우는 중학교를 졸업하며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맡았다. 연설이 끝난 후 그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태준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저는 오늘 저의 아버지께 이 졸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에 손을 내밀어 주신 분, 저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늦게 나타났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주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모든 후회와 슬픔, 그리고 구원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수아가 물었다. 아빠, 우리 영원히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을까? 태주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수아야. 우린 이제 영원히 가족이야. 그 말에 진우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서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거렸다. 별들이 다시 반짝였다.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밤이었다. 그날 이후로 태주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올렸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는 언제나 서연이 함께 걷는다고 믿었다. 어느 날 진우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태준에게 물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우리랑 함께 살았을까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살았더라면 아마 우리 셋이 함께 살고 있었을 거야. 엄마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그는 말끝을 흐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속에 서연의 따뜻한 눈빛이 비치는 듯했다. 며칠 후 태주는 서연이 생전에 봉사활동을 하던 지역센터를 찾았다. 조그만 복지관이었다. 벽에는 서연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고 그녀가 남긴 감사 편지들과 봉사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복지관 원장은 태준을 보며 말했다. 서연 씨는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을 도우려 했어요. 본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남을 먼저 생각했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준은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자신이 몰랐던 서연의 또 다른 삶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생전에 도우셨던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도 돕자. 그게 엄마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이자 보은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해볼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주는 서연재단을 설립했다. 정식 명칭은 서영아족지원재단.
가난과 폭력,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과 위기 아동들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그는 재단의 대표 자리를 맡지 않고 이사진 뒤에 물러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이름으로 기억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재단이 설립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첫 후원 행사가 열렸다. 태주는 연단에 올라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서연의 자리입니다. 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아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연의 묘지 앞에 다시 섰다. 손에는 작은 재단 로고가 새겨진 명패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이제 너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웃게 될 거야. 네가 했던 일들 내가 끝까지 이어갈게. 그리고 진우랑 수아도 잘 크고 있어. 네가 하늘에서 봐도 자랑스러울 거야. 그는 조용히 명패를 그녀의 묘비 앞에 놓았다. 몇 달이 지나자 재단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이 동참했다. 태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늘 겸손하게 뒤를 지켰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 자신은 그저 한 조력자일 뿐이라 생각했다. 진우는 어느 날 태준에게 물었다.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그 질문에 태준은 잠시 숨을 멈췄다. 사랑했지. 그런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했던 것들에 눈이 멀었어. 그게 가장 큰 후회야.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하는 모든 걸 보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에 태주는 처음으로 무너질 듯한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를 이제야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그해 겨울 서연의 생일이 다가왔다. 태주는 아이들과 함께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위에는 촛불 하나만 올려놓았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우리 아이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잊지 않을게. 너의 따뜻한 마음, 너의 사랑, 너의 삶을.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다. 엄마는 우리 곁에 없지만 아빠가 엄마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는 매일 엄마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그게 우리가 엄마에게 드리는 보은이 아닐까 생각한다. 봄이 오자 재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연학교라는 이름의 작은 방과 후 돌봄 교실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태주는 직접 그 공간의 벽지를 바르고 책상을 조립했다. 이곳이 엄마의 두 번째 집이 될 거야, 진우가 말했다. 맞아.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태준이 말했다. 수아는 벽에 크레용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여기엔 사랑이 있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 사랑. 재단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언론에서도 기업인 출신 CEO의 아름다운 전환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태주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다. 서연. 그녀가 세상에 남긴 흔적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향했다. 서연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 그는 모래사장에 조용히 앉아 말했다. 여기서 다시 약속할게. 네가 바란 그 따뜻한 세상을 내가 만들게.
진우와 수아,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아이들은 바닷가를 뛰놀았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 살며시 그의 귓가를 스쳤다. 그 순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나 퍼져 있다는 것을.